야담 이야기. 부잣집 딸은 밤마다 머슴 총각을 찾아오는데 사철 푸른 소나무 우거진 모아산 고개를 넘어 과일나무 줄지어선 산기슭을 따라 서쪽으로 20리가량 가면 해란강물 굽이치는 세전이벌을 굽어보며 우뚝 솟은 산이 있으니 그 이름 말발굽산이라 불렀습니다. 그 생김이 신통이도 말발굽과도 같아 말발굽산이라 부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도 사람들이 이 산을 말발굽산이라 부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고 곰이 말하던 그렇게 아득히 먼 옛날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세어보면 꽤 먼 옛날에 있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지금의 말발굽산이 솟은 그곳은 좀 높은 산언덕이었고 그 언덕 밑에는 넓고도 깊은 심리늪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남쪽엔 기름진 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늪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쓰고 이 벌을 차지하고 사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어느 답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하루 그 부자가 퇴마루에 나앉아 멀리 벌을 내다보는데 뼈가 황소뼈 마디처럼 굵고 키가 9척이나 되며 눈이 불처럼 이글이글 타는 젊은이가 지게에 쪽바가지를 달고 뜰하게 들어섰습니다. 젊은이는 부잣집 뜰하게 들어서자 지게를 벗어놓고는 부자 앞에 와서 절을 하며 사정했습니다. 부모 양친을 잃고 살 길을 찾아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다가 먼 길을 걸어 이곳까지 찾아왔사오니 부디 불쌍한 사람 굽어 살펴서 일을 시켜주시와요. 부자는 지게다리에 달랑달랑 달린 쪽바가지와 그의 남노한 옷차림을 번갈아 보며 한마디 응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젊은이는 그 자리에 끌어엎져서 일어나지도 않고 다시 부자에게 여쭈었습니다. 소인은 양처럼 순해서 말을 잘 듣고 황소처럼 부지런해서 일을 잘하오니 담은 며칠이라도 일을 시켜주시와요. 그 말에 깍쟁이 부자는 그만 귀가 솔깃해서 너럭바위 같은 어깨가 짝 바라진 젊은이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옷은 비록 남노하나마 얼굴이 준수하고 뼈마디가 굵직굵직한 것이 꼬리는 없어도 황소 같은 녀석이라 일에는 막힐 데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좋네. 내 시키는 대로 일만 잘하세. 그럼 난 자네를 쫓지도 않을 거고 차차 장가까지 보내줄 테네. 자, 저 사랑채에 들게. 이리하여 외도토리 이 젊은이는 부잣집 머슴이 되어 이튿날부터 들에 나가 밭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대답은 했으나 어딘가 미심쩍어 은근히 그의 뒤를 따라 나가 일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과연 말과 같이 힘도 세거니와 솜씨 또한 날래였습니다. 김을 멜라치면 남들이 발머리도 채 긁기 전에 호민 아래서 번개 일듯 번쩍번쩍 하더니 풀 한 대 남기지 않고 저쪽 머리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허리쉼도 없이 진종일 일하는데 허리 아프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말 한마디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꼴단이나 나무집 같은 것을 지고 돌아올 때 보면 등짐이 어찌나 큰지 작은 산이 움찔거리고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부자는 건불 속에서 수온을 얻고 땅 속에서 진주라도 얻어낸 듯 입이 한 방만 해서 집식솔들 앞에서 제 자랑 절반, 머슴자랑 절반을 했습니다. 허허. 모두들 내가 깍쟁이여서 머슴으로 오자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어디 들어보게 내가 어떤 머슴을 두었나. 부자는 얼음에 박밀듯 머슴 총각의 본세를 슬슬 엮어 자랑하는데 말하는 사람도 신이 나서 말했지만 듣는 사람도 옛말 같은 말에 정신이 팔려 구수하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 한 번 깜박하지 않고 귀가 솔깃해서 듣는 사람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부자는 갓 40의 첫버선이라고 무남동녀 외딸의 길을 두었는데 이쁘기로 물찬 제비 같고 꽃본 나비 같았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난 뒤부터 어인 연고인지 저도 몰래 그 머슴 총각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 몰래 뜨락을 거니는 체하며 사랑방을 훔쳐보았는데 보자는 머슴은 일밭에 나갔는지 보이지 않고 그 대신 사랑방 앞에 생전 보지도 못했던 갖가지 꽃들이 떨기기 웃음 지으며 향기를 풍기고 있고
처마 밑에 매단 새초롱 속에 이름 모를 새들이 청아한 목소리로 우짖고 있었습니다. 이날부터 부잣집 딸은 날마다 몰래 나와서 곱게 핀 꽃을 보고 웃음지기도 하고 제잘거리는 새들과 동무하며 노래도 불렀습니다. 꽃과 즐기고 새들과 동무하며 하루하루 보내느라니 어쩐지 그 머슴 총각이 더욱 간절하게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 딸은 오늘은 기어코 그 총각을 보리라 마음먹고 해질녘부터 일반에서 돌아오는 머슴 총각을 기다렸습니다. 서산의 해가 꼴깍 넘어가자 머슴 총각이 구척장신에 산더미 같은 짐을 지고 들어서는데 갑자기 눈앞에 태산이 막힌 듯하였습니다. 머슴 총각은 짐을 벗어놓고 품속에서 황금 같은 꾀꼬리를 꺼내어 새초롱에 잡아넣더니만 이글이글한 두 눈에 부드러운 웃음을 담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 부잣집 딸은 무엇에 흘린 것처럼 멍하니 머슴 총각만 지켜보며 말뚝처럼 그 자리에 서고만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 부잣집 딸은 더욱 자주 나오게 되었고 그러니 머슴 총각을 만나는 경우도 자주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 머슴 총각이 허리 굽혀 인사하면 머리도 들지 못하던 것이 차차 날이 가고 달이 감에 따라 서로 말도 주고받았고 나중에는 머슴 총각이 무거운 짐을 지고 들어서는 걸 보기만 하면 손에 든 짐을 받아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고 정이 깊으면 사랑이 움이 든다고 머슴 총각과 부잣집 딸은 서로 사랑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머슴 총각은 진종일 고되게 일하다가도 집에 들어설 때면 혹시 부잣집 딸이 자기를 맞아주지 않을까 하여 부랴부랴 집에 들어섰고 부잣집 딸은 긴긴 하루낮을 해만 쳐다보다는 해 넘어가기 바쁘게 뜰하게 나와서 머슴 총각을 맞았습니다. 저녁이면 머슴 총각은 사랑채에서 피리를 불며 부잣집 딸을 그리고 부잣집 딸은 연당에서 목가에 빗긴 달을 보며 구성진 피리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면 반갑고 보지 않으면 그리워 서로 애타는 가슴만 조였다 하여 부모 양친들이 깊이 잠든 밤이면 부잣집 딸은 쥐도 새도 모르게 연당에서 나와서는 머슴 총각과 함께 사랑채에서 논일기도 했고 수양버들 휘늘어진 목가에서 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잣집 딸은 사랑채에 가 놀고 오다가 그만 어머니의 눈에 띄우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사랑채에서 나오는 걸 보자 깜짝 놀라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만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부자는 대인이여 빈자는 소인인 세상에서 귀한 집딸이 머슴 총각과 좋아하니 기절초풍할 노릇이 아니고 뭐라 그러랴. 어머니는 호랑이 같은 남편이 귀한 딸에게 날벼락이라도 안길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고 까딱 말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이튿날부터 날마다 남편을 보고한다는 소리가 머슴 총각을 내보내자는 말이었습니다. 부자는 처음엔 아내가 하는 소리를 듣고 여편네가 편히 굴러온 복더위를 차려한다고 퇴박을 주었지만 두 번, 세 번 말하니 차츰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룻밤은 아내가 꿈결에 혼자 말하는 것을 듣고야 그 내막을 눈치채고 당장 아내를 깨워놓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부인은 하는 수 없어 딸이 머슴 총각과 눈이 맞아하는 사실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부자는 도끼를 찾아들더니만 딸이고 머슴이고 다 없애치우겠노라 펄펄 날뛰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부자 앞을 막아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아, 이러지 마세요. 제 딸 죽이고 제 허물 드러나면 집안이 망하는데 어찌자고 맨발로 바위를 차려 하시오. 그럼 어쩐단 말이오. 그러니 부인이 목소리를 낮추어 하는 말이 인젠 날도 밝아오는데 어찌겠어요. 내일 밤 단단히 잡돌이를 했다가 밤중에 몰래 잡아 죽여 저 골에 쳐넣읍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자는 그제야 그만 손에 들었던 도끼를 스스로 놓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뜨고 머슴 총각은 또 일밭으로 나갔습니다. 총각은 밭에 나왔으나 웬일인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간밤에 부잣집 딸이 놀러왔다가 인젠 어머니까지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아버지까지 알면 큰 야단 나니 어서 도망치자고 하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둘이 함께 도망하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며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 남겨두고 어떻게 혼자서 떠나가랴. 머슴 총각은 눈앞이 금은밤처럼 어두워 종일 한숨으로 보냈습니다. 억만가지 갈피 잡을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하루는 깎아머리에 콩알 굴듯 서산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백마가 먼지를 뽀얗게 일구며 머슴 총각을 향해 화살처럼 씩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백마가 머슴 총각 앞에 와 멈추자 뜻밖에도 말잔등에서 부자 집딸이 뛰어내렸습니다. 어서 이 말을 타고 우리 함께 도망가요. 집으로 들어가면 그대는 죽는 몸이 돼요. 아가씨, 그게 웬 말이오? 머슴 총각이 청천벽력 같은 그 소리에 영문을 몰라 물으니 부자 집딸은 어제 저녁에 아버지 어머니가 꿍꿍일 하던 일을 자초지종 얘기했습니다. 머슴 총각이 그 말을 듣고 아가씨, 그대는 귀한 몸이니 미천한 이 인간을 따라 고생함이 당치 않소. 외톨이, 이내 신세사라도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 두려울 것 없소. 내 비록 싸우다 죽기는 할망정 잡히지는 않을 테요. 아가씨 먹은 마음 변함없거든 우리 이승에서 못 맺은 인연. 죽어 황천에 가매 짜구려. 자, 어서 가시오. 라고 하니 부자 집딸이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하는 말이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날제 빈부귀천이 따로 없었거늘 그 말씀 당치 않소이다. 소녀 한 번 먹은 마음 철석과 같사오니 이승으로 가실라거든 소녀도 함께 데리고 가나이다. 머슴 총각이 들어보니 마디마디 피눈물 되어 가슴속에 떨어지며 구곡간장이 찢어지는 듯하였습니다. 이때 저쪽에서 구름처럼 먼지를 일구며 숱한 사람이 말 타고 쫓아왔습니다. 머슴 총각은 말없이 입술을 옥물고 눈에 불을 일구며 부자 집딸을 부여안고 풀쩍 말잔등에 뛰어올랐습니다. 그러자 백마는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 뒤발로 땅을 차고 하늘에 솟더니 내굽을 안고 번개같이 내달렸습니다. 말발굽에서 불꽃이 번쩍번쩍하고 길에 먼지가 뽀얗게 이는데 바로 그 뒤에 숱한 말들이 효용하며 쫓아왔습니다. 앞에서는 머슴 총각과 부자 집딸이 탄 백마가 달리고 뒤에서는 부자네가 탄 말들이 뒤쫓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한 발 내뛰면 뒤에서도 한 발 뒤쫓고 앞에서 채찍을 안기면 뒤에서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한시경이나 달리니 눈앞엔 넓고 깊은 심리늪이 나타났습니다. 머슴 총각과 부자 집딸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넘자니 날개가 없어 넘을 수 없고 건너자니 늪이 너무 깊어 수중원이 될 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되돌아서자니 그것은 목을 느려 칼을 받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슴을 졸이며 망설이고 있을 때 부자네가 탄 말들은 발굽 소리를 요란히 내며 거의 지척에 다가오고 있었고 이놈개 섞어라. 하는 부자의 외침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이렇게 되니 부자 집딸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오. 사랑이 죄가 되어 우리 두 사람 천추의 원기가 되게 되었사오니 창천은 부디 굽어 살피옵소서. 바로 이때였습니다. 백마가 뒷발로 땅을 차고 하늘 공중에 솟으며 천지가 떠나갈 듯 효용을 하더니 단숨에 심리늪을 날아 넘어 늪맞은 켠 산마루를 콱 박아차고 또 다시 하늘에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급해 맞은 부자는 눈에 달이 올라 연신말을 채질하다 보니 말을 탄 채 수중혼이 되고 말았습니다. 머슴 총각과 부자 집딸이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금슬지락을 누리는지는 여지껏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탄 백마가 땅을 차고 올라간 산언덕에는 그때 그 백마의 자국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서 사람들은 그 산을 일컬어 말발굽산이라 부르고 말발굽산에 깃든 전설을 후세에 길이길이 전하였습니다. 들려와 서방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첫날 밤을 봄이면 봄마다 따사로운 봄빛 아래 파릇파릇 잔디풀이 언덕을 덮을 때면 마을 주변과 길가에 눈에 띄우게 환하지는 않으나 소박하고 아름다운 민들레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찬찬히 살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딱히 모릅니다. 한번 찬찬히 살펴보라. 가세친 잎에 자그마한 연통 같은 꽃대가 서 있고 그의 야들야들 웃는 듯 떠는 듯한 노란 꽃송이를 먹이고 있는데 그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두고 우리 인민들 속에서는 실로 아름답고 비장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멀고 먼 옛날이었습니다. 오궁두리에
오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성품이 어지고 강직하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서방의 아내는 성은 민가요. 이름은 들려라 불렀는데 선량하고 절개고든 착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부부간인 오서방과 민들려는 일이 있으면 마음과 힘을 한데 뭉쳐 맞들고 벌어 오붓한 살림을 차리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어찌도 화목하게 아기자기 참깨 쏟아지듯 극진하게 서로 사랑했던지 마을에서는 천상배필이여 한 쌍의 원앙새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서방과 민들려가 성혼하였는데 첫날 밤에 들려와 오서방은 서로 손을 잡고 우리는 천생연분이니 앞으로 잘 살아봅시다. 라며 서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오붓한 새살림을 차려 두 해가 방금 넘은 어느 해였습니다. 오궁두리 마을에는 외적이 침노하여 양식과 가축을 빼앗아가고 늙은이와 아이들은 모조리 잡아 죽이고 처녀들과 젊은 아낙네들을 빼앗아간다는 어수선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실소문인지 헛소문인지 몰라 모두들 근심스러워 수군거리는데 또 외적이 30리 밖에까지 쳐들어왔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하였습니다. 놀라운 소식에 접한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속시원히 한번 목숨 걸고 겨루어 보자는 사람들도 있고 무턱대고 맞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돌한 일이니 고향을 버리고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외적이 물러가면 돌아오자 사람들도 있고 그저 벌벌 떨기만 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평소에 말수가 적던 오서방은 무거운 입을 떼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 선조들이 일군 땅이고 우리는 이 고장에 태를 묻고 자란 사람들이요. 그래, 우리가 이 고장을 버리고 가기는 어디로 간다는 말이요. 맹탕 싸워도 안 되겠지만 앉아서 죽기를 기다려서는 더구나 안 돼요. 모두들 숨을 죽이고 오서방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서방은 마을 일을 늙은이들과 아낙네들에게 부탁하고 젊은이들은 의병을 세워가지고 얼마을 백마을 사람들을 묶어 세우면 외적을 대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두들 오서방의 말을 들어보니 마디마디 옳은 말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늙은이들과 아낙네들에게 마을 일을 부탁하고 오서방을 두령으로 의병이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앞으로 뻗어나간 큰 길에서 의병들을 바래었습니다. 늙은이들은 아들을 바래고 아내는 남편을 바래고 아이들은 아버지와 형님을 바래었습니다. 민들려는 오서방을 바래었습니다. 모두들 동구밭까지 배웅 나왔을 때 청룡도를 비껴들고 활과 전대를 맨 건장한 오서방은 민들려를 보고 늙은이들과 아낙네들을 잘 위안하고 앞으로 마을 일을 잘 돌보라고 타이르면서 이제는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민들려는 가볍게 한심 쉬고 생긋 웃으며 장지에서 은가락지를 떼내어 오서방의 새끼손가락에 끼워주며 속살거렸습니다. 여보셔요. 이 은가락지를 볼 때마다 저를 보는 듯이 생각하고 더욱 용감히 싸우세요. 오성방은 민들려를 보고 벙싯 웃고 은가락지를 내려다보며 자기도 무엇을 선물하려고 했으나 마땅한 것이 없이 잠깐 망설이다가 전대에서 화살 한 대를 쑥 뽑아 민들려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내 몸에 선물할 건 이것밖에 없소. 나는 이 은가락지를 보며 10배 100배 힘을 내겠소. 당신은 이 화살을 볼 때마다 내가 제일 앞장에서 용감히 싸우리라는 걸 믿어주오. 우리는 꼭 외적을 물리치고 돌아올 것이요. 의병들은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오서방을 두령으로 옆마을 앞마을 묶어 일어선 의병들은 싸움마다에서 승전고를 올렸으나 가증스러운 외적들은 한사코 물러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민들려는 밤낮으로 의병들의 옷을 지을 무명을 짰습니다. 졸음이 마구 몰려올 때 잉여대에 걸어놓은 화살을 보면 싸움터에서 외적의 목을 베는 남편을 보는 듯 정신이 번쩍 나고 새임이 솟구쳐 땀방울을 줄줄 떨구며 들고 짱짱 놓고 짱짱 무명을 짜고 썼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의병들은 싸움마다 승리하여 싸움터는 멀어졌습니다. 민들려는 마을 늙은이들과 아낙네들을 이끌고 싸움터로 양식을 날랐습니다. 민들려의 양식 위에는
언제나 화살이 꽂혀 있었는데 남들보다 곱절이나 무거운 짐을 이고서도 민들려는 늘 맨 앞장에서 나는 듯이 달렸습니다. 모두들 지칠 아치면 화살을 한번 만져보고는 돌아서 소리쳤습니다. 모두들 힘을 내세요. 이 양식 잡숫고 힘을 내어 외적을 모조리 쳐부수게 하자고요. 이러면 모두들 장사임이 솟구쳐 민들려를 따라 나는 듯이 달렸습니다. 3년 석 달 싸워서 의병들은 끝끝내 외적을 물리치고 대승전하여 개선과 높이 부르며 귀양하게 되었습니다. 오궁두리 마을 사람들이 온통 의병사들을 바래던 마을 앞에 뻗은 큰 길에 펼쳐나와 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며 개선하는 용사들을 맞을 때 민들려도 기쁨의 눈물을 머금고 화살을 받쳐들고 사람들 속에서 춤을 추며 오서방이 어서 보이기를 눈뿔이 빠지도록 기다렸습니다. 끝내 승리한 용사들은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성을 올리며 마주 달려나갔습니다. 민들려는 정작 오서방을 만날 시각이 되니 그립고 그립던 그 일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쑥스러운 생각이 들면서 주춤거리다 보니 사람들의 뒤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오서방을 어서 보려고 발돋움을 해가며 앞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서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들려가 아마 사람들 속에 휩싸였겠지 하고 사람들 속을 헤집을 때 한 젊은 용사가 민들려를 보더니만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오서방이 쓰던 청룡도를 높이 받쳐들어 올렸습니다. 정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민들려는 그만 손에 쥐었던 화살을 뚝 떨구고 그 자리에 굳어졌습니다. 눈앞이 아찔하여 두 눈을 꼭 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들려는 어렴풋한 가운데서도 오서방 말고도 마을에서 네 젊은이가 성스러운 싸움에 생명을 바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은 민들려는 쏟아지는 눈물로 몽롱한 가운데서 땅 위에 떨군 화살을 보자 앞장에서 적진으로 돌진하는 오서방이 눈앞에 선이 떠올랐습니다. 민들려의 가슴 속에서는 붉은 피가 끓어번지고 새임이 솟구쳤습니다. 민들려는 얼른 땅에 떨어진 화살을 주워들고 눈에 맺힌 피눈물을 속으로 삼키고 마을을 지키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고 생명을 바침은 대장부로 나서 떳떳한 일이요. 남 부러워할 일이온데 내 어찌 눈물로 장하고 장하신 낭군님을 맞으리요. 라고 하며 화살 담은 행주 치마폭을 벌리어 젊은 용사가 머리 위에 받쳐든 오서방이 쓰던 청룡도를 정중히 쌓아놨습니다. 민들려가 청룡도 쌓안고 일어서자 사람들 속에서는 흐느낌 소리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개선한 용사들과 마을의 젊은이들은 슬기롭고 용감한 오서방을 본받아 이 땅을 길이길이 지키리라 검을 뽑아들고 굳은 맹세를 다지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은발수염 쓰다듬으며 머리를 끄덕이더니 오서방이 쓰던 청룡도를 매만지며 감개무량하여 말하였습니다. 영웅의 성스러운 피와 우리 아낙네들의 충성스러운 마음은 자자손손 수천만의 영웅을 길러낼 거네. 이날 저녁 마을 사람들과 개선한 용사들이 민들려를 위안하고 돌아간 뒤였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자리에 누워 애절한 가슴을 뜯던 민들려는 일어나 앉아 머리를 싹 빗고 소복단장하고 상우에 냉수 한 그릇 정이 떠오방에 들여놓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소리 없이 울고 울었습니다. 장밤을 울고 나니 날이 훤히 밝아왔습니다. 민들려는 이를 악물고 머리를 질끈동이고 기음 매러 나갔습니다. 민들려가 새벽 이슬을 맞으며 장사레바 탄이랑을 다 맸을 때에야 일군들이 밭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민들려가 있는 대로 모여들었습니다. 민들려를 둘러싼 마을 사람들은 눈물이 글썽하여 목매어 울먹거리며 마을에서 도와줄 테니 쌀근심 살림살이 근심일랑 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 쉬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민들려는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더니 한숨을 쉬며 눈곱으로 솟아나오는 피눈물을 속으로 삼키며 마음을 억누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서야
저승에 간들 무슨 면목으로 남편을 대하겠습니까? 피 흘려 지킨 땅을 땀 흘려 가꾸어 가야 하지요. 모두들 민들려의 말에 감동되어 피 흘려 지킨 땅을 땀을 흘려 아름답게 꽃 피워 가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은 나날이 꽃 피어가고 젊은이들은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만들려는 매일같이 밭에 나가 일하면서도 언제나 남편을 잊지 않았습니다. 병풍에 그린 저 닭이 외쳐 울면 남편이 돌아올까? 닦은 콩에 싹이 나면 남편이 돌아올까 돌아 모솔줄을 번연히 알면서도 민들려는 언제이고 오서방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행여나 돌아올지 누가 안담? 민들려는 푸름푸름 새날이 밝아올 때면 남모르게 툇마루에 나서서 남편이 떠나던 큰 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툇마루가 낮아서 멀리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민들려는 마루에 올라서서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얼마간 지나자 마루도 낮은 것 같았습니다. 민들려는 사닥다리를 놓고 연동우에 올라서서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민들려도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민들려가 세상을 뜬 그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오궁두리 마을 오서방네 집주위와 길가에는 세상에 여직 본 적 없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니 갓의 잎에 연동 같은 꽃대가 서 있고 그의 야들야들 웃는 듯 떠는 듯한 노란 꽃송이를 떠인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늙은이들은 이 꽃을 보고 틀림없이 민들려의 아름다운 혼이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고들 말하였습니다. 잎사귀가 가세거처럼 생긴 것은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 아프던 민들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요. 꽃대가 연동같이 생긴 것은 민들려가 늘 사닥다리를 놓고 연동우에 올라서서 돌아도 못을 남편을 기다리던 그 정경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요. 그 꽃대 위에 핀 노란 꽃송이는 바로 꽃처럼 아름다운 민들려의 영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이 꽃을 민들려의 이름을 달아 민들꽃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말의 발음 습관에 따라 후에 민들레꽃으로 불렀습니다. 그 후에 민들레꽃은 이 세상 방방곡곡에 널리 퍼지며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민들레꽃의 작은 연통 같은 꽃대를 꺾어들고 범벅궁 가세의 갤궁 하면 그 꽃대가 생전에 너무도 속을 태우고 태워 가슴 속에 맺힌 것이 지금도 풀리지 않아 고양이의 발톱처럼 꼬부라든다고 하였습니다. 노란 민들레는 행복 감사하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민들레의 꽃말이 일편단심은 아니었지만 또 어떤 식으로 보면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다고 해석하면 일편단심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얀 민들레는 내 사랑을 그대에게 드려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민들레 꽃말처럼만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허대감의 아들은 할머니를 보고 눈물까지 쥐어짜며 웃으니 서울 허대감에게는 간마은에 본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풍채조와 옥골선풍이여 눈은 전기조와 타는 불이었습니다. 허대감이 그 아들을 장중보옥같이 귀히 여기는 데다 또한 그 아들이 총명이 남달리 뛰어나 하나를 배워주면 둘을 아니 허대감의 홍안의 웃음이 떠날 줄 몰랐습니다. 허대감은 본디 박학다문한 데다 그 아들이 또한 총명이 초군하니 그 아들을 아무데도 보내지 않고 조정에 나가 정사를 보고 와서는 아들에게 글 가르치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허대감의 글미천도 한이 있는지라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아들이 15 나이 되니 더는 그 아들을 배워줄 미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들도 허대감만큼은 학문을 아나 허대감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하루 허대감은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해야, 세상 사람은 인충만충 구만충이나 되고 세상 일은 천갈래 만갈래해서 내가 배운 그 글재간을 가지고는 세상 사람 상대하기 어렵고 세상사를 처리하기 어려우니 내일 집을 떠나 스승님을 찾아가도록 하여라. 허대감의 아들은 나이 15이 다 되도록 백리 밖에 나가본 일이 없고 제 부모 중 한 줄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내일 집을 떠나 스승을 찾아가라 하니
꿈에도 생각지 않던 일이라 아버지에게 절을 올리며 빌었습니다. 부치님, 부치님의 영을 거역하기는 황송하오나 자식은 부모님 슬하를 떠나서는 살 것 같지 않사오니 널리 생각하여 주옵소서. 허대감의 얼굴에 늘 가실 줄 모르던 웃음은 종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허대감은 엄한 눈길로 아들을 뚫어지게 지켜보았습니다. 사내대장부가 그것도 말이라고 하느냐. 큰 뜻을 세우고 글 공부하자면 아버지 어머님 생각 버리고 어려움을 이겨가며 부지런히 글 공부해야 하느니라. 아버지의 명이니 입 밖에 다른 말 내지 말고 내일 아침으로 떠나거라. 북으로 9곡에 넘어가면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시골에 글방이 있을 테니 거기서 글을 배우되 스승님이 가라 하기 전에는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 들었느냐? 네, 들었사옵니다. 허대감의 아들은 더는 다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공손히 물러나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허대감의 아들은 부친의 명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북으로 몇십 리 가다 보니 발은 부르터서 걷기도 어려운데 흰 구름을 머리에 떠이고 눈불이 아찔하게 솟은 첫산이 눈앞으로 막았습니다. 처음 걷는 산길인데다 몇 가지 지나여 몇 걸음 옮겨놓지 않았는데 숨이 턱 밑에 헐떡이고 목에서 겨불레가 나서 더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앉아서 다리쉼을 하며 서울 쪽을 바라보니 걸어온 길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서울이 어디가 붙었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서울 생각과 부모님에 대한 간절한 생각으로 하여 쓰린 것은 가슴이 솟는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글 공부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당장 집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집 떠나 스승을 찾아가라 하시던 부친의 엄한 얼굴이 눈앞에 선이 나타나서 눈물을 씻고 허리띠 조여매고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옮겨 놓으며 높고 높은 영으로 올라갔습니다. 허대감의 아들은 이렇게 난생 처음으로 따뜻한 부모님의 슬하를 떠나 갖은 고생을 다하며 8해 만에 시골 서당방에 찾아갔습니다. 시골 서당방은 말 그대로 산 좋고 물이 맑고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았는데 서당에 찾아 들어가니 석자나 되는 백발 수염이 가슴을 내리덮은 노인이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허대감 아들은 노인님 앞에 가서 공손히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스승님, 강령하십니까? 저는 부친의 분보받고 스승님 찾아 글 배우러 왔사옵니다. 자네 부친은 누군고? 서울 사는 허대감이옵니다. 허대감? 그래, 자네가 과연 허대감의 아들이란 말인가? 스승은 무릎을 툭 치며 웃었습니다. 허, 자네 어쩌면 그렇게도 신통이 부친을 닮았나? 자네 부친이 이 글방에서 글 공부한 지 어제 같은데 자네가 이렇게 찾아오다니 정말 세월이 뉴스라더니 그런가 보다. 네, 더 말지 않겠으니 오늘부터 3년간 내 곁에 있으면서 배울지어다. 잡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나가며 흐르는 물처럼 부지런히 글을 읽어야 하느니라. 소녀는 늙기 쉽고 학문은 성공하기 어려우니 일총광음을 일총금과 같이 귀히 여기며 일심으로 글 공부에 열중하여라. 네, 스승님의 당부 가슴 깊이 듣사옵니다. 허대감의 아들은 정말 그날부터 주야장천 흐르는 세월을 금사락같이 귀히 여기며 일심으로 글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해와 동무하고 저녁에는 밝은 달과 동무하면서 글 공부했고 부모님 생각나면 그 생각 밀어버리느라 목청도 꾸어 글을 읽었습니다. 세월은 하루 한 달 지나서 세월이 눈깜짝 새에 지났습니다. 허대감의 아들은 학문이 바다같이 깊은 스승을 모시고 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1년이란 세월이 지나면 허대감의 아들은 학문의 성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헌데 하루는 불시에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은 생각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생각에서 밀어버리려 해도 5, 6월 독사대가리처럼 일어만나서 밀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밥을 드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자리에 누우니 잠이 오지 않았고 책을 드니 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삼삼이 떠오르는 것은 부모 양친의 모습이요. 눈을 떠도 눈앞에 앉은 듯 선한 것이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해를 쳐다봐도 그리운 부모님 생각, 달을 쳐다봐도 그리운 부모님 생각이었습니다. 허대감의 아들은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스승님 앞에 찾아가 절을 하며 빌었습니다. 스승님, 그리운 부모님 생각에 더는 글 공부 안 되오니 집에 한번 갔다 오게 윤허하여 주옵소서. 늙은 스승은 한참이나 허대감의 아들을 보더니 말 한마디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데 허대감의 아들은 스승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다시 한번 절을 하고는 물러서 나왔습니다. 허대감의 아들은 인사도 하기 바쁘게 서당문을 나섰습니다. 처음에 서당을 찾아올 땐 9개를 아흐레 만에 넘었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얼마나 좋았던지 날개라도 돋친 듯 8고개를 나흘에 만에 다 넘었습니다. 이제 한 고개만 넘어서면 그리운 부모님의 슬하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좋아 9번째 고개를 쳐다보며 걷는데 산 밑에 산고비를 애돌아 흐르는 냇가에서 백발이 성성한 웬 할머니가 성마돌같이 큰 도루에 앉아서 쇠방아공이를 물에 묻혀서 썩썩 갈고 있었습니다. 갈 길도 멀지 않은 데다 길을 다그치느라 땀동이나 흘렸는지라 허대감의 아들은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시원한 내가에 들어서서 세수를 하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백발 할머니가 하는 일이 알 수 없는 일이라 할머니 앞에 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찌하여 쇠방아공이를 돌에 대고 그렇게 가십니까?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그러네. 아이고, 참 할머니도. 허대감의 아들은 배를 끌어안고 눈물까지 쥐어짜며 웃었습니다. 아니자네, 뭐가 우스워 그럭까지 웃나? 할머니 하는 일이 우스워 웃습니다. 글쎄 그렇게 크고 실한 쇠방아공이를 갈면 어느 세월에 바늘이 됩니까? 공연히 고생하시니 웃음밖에 나올 게 있사옵니까? 허대감의 아들은 또 배를 끌어안고 죽어라 하고 웃는데 백발 할머니 정색했습니다. 젊은이 그만 웃고 내 말 들어보게. 세상만사가 손쉽게 성사되는 게 어디 있나? 쇠방아이를 갈아 바늘을 만들자면 허란 일은 아니나 어려움을 이겨내며 부지런히 해가노라면 이 쇠덩이가 커지지는 않고 작아지기 마련이니 성사 못할 것은 없네. 백발 할머니는 말을 마치자 또 쇠방아공이를 돌에다 대고 썩썩 갈았습니다. 허대감의 아들은 그만 부끄러워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쇠방아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겠다고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그렇게 힘든 일도 날마다 해가는데 부모님 그립다고 이런 더하면 될 글 공부를 집어던지고 집에 가는 것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머리를 번쩍 들고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니 금싸락같이 귀한 세월이 헛되이 흘러간 것이 후회막급이었습니다. 오금에 불을 일구며 사흘날 사흘밤을 내내 걸어서 서당방에 들어서자 스승님 앞에 절을 올리고 100번 사죄하며 백발 할머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늙은 스승은 허허 웃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자네 걸음이 헛걸음은 아닐세. 자네가 그 길에서 한 가지 도리를 배우고 왔으니 나도 기쁘네. 공든 탑이 무너지려고 세상만사가 공 안 들이로 되는 일이 없네. 허대감의 아들은 다시 책을 들고 스승님 앞에 앉았습니다. 백발 스승은 그날부터 허대감의 아들에게 더 어려운 글을 가르쳤지만 허대감의 아들은 백발 할머니가 쇠방아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던 일을 생각하며 입 밖에 어렵단 말을 내지 않고 일심으로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위 이야기와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티끌은 아주 작은 부스럭이나 먼지를 말합니다. 반면 태산은 아주 높고 큰 산을 뜻하지요. 원래 태산은 중국에 있는 5개의 높은 산들 가운데 하나로 높이가 무려 1532m나 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정승이었던 이양복이 어렸을 때 대장간 근처에서 놀다가 버려진 쇠조각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버려진 쇠조각들을 독에다 모으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3개의 독에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다는 데서 유래한 속담이라고 합니다. 처자가 탐욕스런 오이를 보자. 이건 내 거야. 지금부터 800년 전 전라남도 화순고을에 배씨라는 이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배씨에게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배씨 내외는 날이 갈수록 어여뻐지는 딸을 보는 것이 삶의 유일한 즐거움이자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 가슴 한켠을 무겁게 만들고는 했었습니다. 이방 배씨의 딸은 20살이 되던 해 겨울 아침 일찍 물동이를 이고 지금의 화순읍 남산 기슭에 있는 차천이라는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물 위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우물 위에는 오이 한 개가 떠 있었습니다. 처녀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왜 여기 있어? 추운 겨울에 오이가 있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평소 오이를 좋아했던 배씨의 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우물에 떠 있는 오이를 그 자리에서 먹어치웠습니다. 배씨의 딸이 우물에 있는 오이를 먹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은 오이를 먹은 이후부터 점점 몸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 마치 임신을 한 사람 같았습니다. 배씨 이방 내외도 딸의 몸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배씨 내외는 딸에게 정을 통하는 남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씨는 딸을 어르고 달래며 물었습니다. 괜찮으니 말을 해보래도 라고 배씨가 말하니 딸은 무슨 말인지 눈치채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만나는 사내가 없어요. 라고 하자 배씨는 계속 괜찮다며 물었습니다. 아비는 누구라도 괜찮으니 말을 해보거라. 있어야 말씀을 드리지요. 딸은 답답한 마음에 배씨에게 차천에 물을 기르러 갔을 때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물에 떠있는 오이를 먹고 이렇게 되었어요. 딸의 말에 배씨는 믿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극구 부인을 하고 나서니 배씨 내외는 딸의 말을 믿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딸은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배씨 내외는 딸의 말을 믿기로는 했지만 혼인도 올리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출산한 것을 죄악처럼 여겼습니다. 배씨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볼까 두려워 집을 하나 따로 장만해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새로 장만한 집에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배씨 내외는 아무리 다른 곳에 집을 얻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해도 도무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고을에 소문이 퍼지지는 않을까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배씨 내외는 고민한 끝에 한밤중에 아이를 윤회 서남쪽으로 약일이 떨어진 수풀 속 정자나무 밑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정자나무 밑에 두고 집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찜찜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린 손자가 눈에 밟히고 딸도 아들이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배씨 내외와 딸은 아이를 버린 수풀로 찾아갔습니다. 한밤중에 등불에 의지한 채 수풀 사이를 더듬어서 정자나무 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자나무 아래에는 커다란 학 한 마리가 아이를 날개로 이불처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학이 두려워 배씨 내외와 딸은 그날 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정자나무로 찾았을 때였습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학은 아이를 품에 안은 것처럼 깃털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배씨 내외와 딸은 신비한 일이다 싶어 학이 잠깐 날아간 사이에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눈이 걱정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배씨는 부인과 딸을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며칠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여러모로 의논을 한 결과 배씨 내외와 딸은 한 가지 사연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능주에 사는 친척 집에 다녀오는 길에 수풀 속에서 어린 아이가 버려져 있어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배씨 내외는 즉시 능주에 있는 친척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사흘을 묵고 다음은 다른 사람들과 화순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소? 배씨는 화순길에 오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럽니까? 사람들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배 씨는 이미 계획했던 대로 아이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배 씨는 사람들에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우겼습니다. 분명 저쪽에서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배 씨는 사람들을 뒤에 두고 숲을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아이를 버렸던 정자나무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포대기에 싼 채로 나무 밑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이것 보시오. 배 씨는 놀란 척 연기를 하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런 몹습짓을 한단 말이오. 사람들은 나무 아래 버려진 아이를 보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딱한 것을 어쩌면 좋을까.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으니 내가 데려가 돌봐줘야겠습니다. 배 씨가 말을 하자 같이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며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로 배 씨 내외는 마을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1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보조국사라고 하는 중이 배 씨의 집에 시주를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며 중이 말했습니다. 아이의 명이 그리 길지 못할 것입니다. 배 씨는 놀라서 아이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도를 물었습니다. 아이를 내게 주시면 액을 씻어버리고 훌륭하게 공부를 가르쳐 후일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배 씨 내외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어떻게 데려와 키우게 된 아이인데 명이 짧다고 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배 씨 내외는 아이를 보조국사가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부디 잘 돌봐주십시오. 배 씨는 보조국사에게 아이를 잘 돌봐달라는 뜻으로 시주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간 보조국사는 학문과 도수를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조국사는 본인의 자식처럼 아이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보조국사의 가르침 속에서 아이는 후일 국사가 되었는데 바로 그분이 진각국사입니다. 옛날 이야기에는 무언가를 먹고 자식을 낳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난 걸로 유명한데 옛날에는 이런 인물의 탄생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영웅담을 만드는 곳이 있죠. 북한의 경우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일화로 사람들로부터 신격화시키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북한 주민들은 이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은혜 갚은 대감, 은혜 갚은 과부. 이것은 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 간도로 들어올 때 이야기입니다. 조선 한북 명천 땅에 집은 큼직하나 가산을 다 털어먹은 김시성을 가진 한 집이 있었습니다. 제 밥술이나 그립지 않던 것이 운수불길에서인지 이럭저럭 해서 살림살이가 거덜나니 죽물로 끼니를 애우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해마다 빚은 고슴도치 참에 짊어지듯 짊어져서 빚이 키를 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 살림살이가 궁색해졌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집 동량인 독자들이 이름 모를 급병으로 세상을 작고하였습니다. 며느리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늙은 시아버지와 바시시한 어린 것들이 제 손을 바라고 살아야겠으니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인가. 더는 버티고 살아갈 방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날 한시에 몽땅 자는 듯이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장례를 봐서라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며칠이고 번민하던 며느리는 피눈물 훔치며 시아버지와 공론했습니다. 아버님, 모두들 말하기를 간도에 들어가면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데 우리도 집과 재물을 팔아 빚을 물고 로자나 갇혀가지고 간도로 가시지요. 아들을 잃고 며느리 손을 바라며 모진 목숨을 살아가는 시아버지는 하염없이 낙노하며 목매어 말도 못하고 머리만 끄덕였습니다. 이리하여 집과 장농, 면마지기 전과 옥견지들까지 팔아 빚을 다 물고 나니 돈 100원 푼이 남았습니다. 그 돈에서 푼 돈은 가는 도중에 노자로 떼내놓고 돈 100원은 따로 보자기에다 싸서 김노인이 허리에다 든든히 띠고 9살짜리 손자의 손을 잡고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는 7살짜리 둘째 아들의 손을 잡고 피눈물 휘날리며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때는 눈석이 풀려 내리는 이른 봄이라 햇볕은 따스한 같아도 때로는 쌀쌀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하늘에 닿을 듯한 종성고개에 올라서니 유유히 풀려내리는 두만강이 바라보이고 두만강 건너 산설고 물선 간도 땅이 푸른 실안개 속으로 바라보였습니다. 중성고개에 올라 고향 산천을 돌아보니 비감한 눈물 앞을 가려 더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김노인은 그만 어린애처럼 명천 땅을 향해 앉아서 목 놓아 통곡하였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통곡하다가 잠에서 깨어난 듯 자기까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자책이 들어 치맛자락으로 샘물처럼 솟구치는 눈물을 훔치며 시아버지를 위로하기를 아버님이 이러시면 소부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하고는 저도 모르게 발버둥치며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이 바람에 두 아이까지 울음판이 터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산천도 울음이고 초목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노인은 통곡하는 며느리와 불쌍한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자 속으로 주책 없는 자기를 책망하고 며느리를 위안했습니다. 이 사람 그만 울게나. 저 두만강 건너가 마도강이라는 곳이네. 마도에 가면 살 길이 트일 걸세. 이리하여 서로 위안하며 울음을 그치고 앞이를 의논했습니다. 김노인은 그제야 속호 주머니에 넣은 담뱃삼지를 꺼내느라고 돈보따리를 벗어서 돌꼭대기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청갈래 갈기갈기난 앞길을 어느 길로 걸어야 하겠는가 하고 오순도순하다가 해가 기울어지니 빨리 주막으로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종성 주막집에 들려 저녁상을 물리고 잠자리에 누우려고 겉옷을 벗다가 김노인은 쏘스라 놀라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 돈을 잃었네. 종성국의 돌꼭대기에다 두고 왔으니 이 일을 어찌겠느냐? 목숨 같은 돈을 잃어버렸으니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김노인은 주막집 문어구에 나앉아서 밤이 깊어가는 종성고개를 올려다보며 가슴을 두드리면서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사연을 듣고 둘러서서 한숨 쉬며 비감한 눈물 훔치는데 며느리는 피눈물 속으로 삼키고 어설프게 억지로 웃으며 시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아버님, 그 돈 100원이 뭐 그리 대단해서 그러십니까? 천만금보다 귀장한 독자들도 땅속에 묻고 갈라니 그 돈 100원이 없어서 못 살겠습니까? 간도에 가면 그래도 살 길이 나설 것이오니 너무 낙노마시옵소서. 모두들 천하 무던한 며느리라고 치하하면서 머리를 끄덕이는 한정정한 노인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품속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내가 종성고개에서 그 돈을 주었다. 이것이 아니오. 자, 돈을 받으시오. 정말로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목숨 같은 큰 돈을 이렇게 찾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보자기를 받아보니 돈은 싼 대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너무도 반가워 그 돈 절반을 꺼내어 노인님께 드리니 그 노인은 눈물을 닦고 웃으며 내게도 돈이 있네. 돈이 있어. 라고 하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래도 밀어드리니 돈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멍했던 김노인은 그 노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에야 문득 생각나서 며느리를 책망하였습니다. 하, 이 사람 어찌 그런 구명인의 성함도 주소도 묻지 않았는가? 며느리도 돈을 들고 이 일을 어찌하라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이 떠나가 버렸으니 후회만 급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런 고해를 겪으며 종성 나루터에 나서니 나루터에는 남루한 옷차림을 한 남녀노소가 장사진을 이루고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노인네는 첩에 올랐습니다. 한드작거리는 자그마한 배에는 20여 명이나 빼곡이 올라탔습니다. 장대를 짚고 얼마간 들어가 쌍노를 젓자 배는 눈속이 물결을 해가르며 흔드적혼드적하며 물결 따라 비스듬히 건너갔습니다. 대부분이 간도로 살길 찾아가는 사람들이어서 고향 산천만 멍하니 바라보며 한숨만 쉬는데 그중 한 청년은 기쁜지 슬픈지 먹먹해서 배 뒤끝에 앉아 배 안의 사람들을 빙 둘러보기도 하고
시름없이 사방을 두리번 거리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맥없는 얼음장들이 배에 맞춰서는 툭툭 부서며 배 옆을 스르륵 솟치며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배가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구들장 같은 얼음장이 배를 탁 막는 바람에 그만 배가 기울어지고 배 끝에 앉았던 그 청년이 앗!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물속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청년은 물속에서 솟아올라 부스러 떨어지는 성장을 잡고 사람 살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배 위의 사람들은 너나 없이 사람 죽는다고 고함을 질렀으나 감히 키넘는 눈석이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청년은 또 한 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청년은 생사고비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찰나의 며느리는 품속에서 돈뭉치를 쑥 꺼내들고 소리쳤습니다. 누구든지 저 청년을 구하면 이 돈 100원을 몽땅 드리겠어요. 돈이라면 배 안에 있던 아이도 나온다더니 돈뭉치를 보자 한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 그 청년을 구하여 배 위로 올렸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제야 쥐었던 가슴을 놓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선 며느리는 말한 대로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치서했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피워서 그 청년의 옷을 말려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를 구해준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보았고 또한 갖가지로 구원해 주니 너무나 감격되어 죽을 때까지 누님으로 섬기겠노라고 말하고는 먼저 김노인에게 절하고 며느리에게도 절했습니다. 며느리와 그 청년이 기뻐하는데 김노인은 명줄 같은 돈 100원이 눈 깜짝 사이에 이뤄져 버려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한 일이어서 말도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며느리가 한 일이 장하다고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 청년은 김노인네가 마도강으로 살 길 찾아 떠났다는 말을 듣자 뛸 듯이 기뻐하면서 누님, 우리 고장으로 갑시다. 산골이기는 하나 그래도 살기는 괜찮은 곳입니다. 라고 하면서 끌었습니다. 마도강이라는 말은 했지만 실은 어디로 갈지 막연했던 김노인은 청년의 말을 듣자 앞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노인네 일가는 이렇게 생사고비에 처한 청년을 구하고 그 인연이 또 의지가지 없는 이 집의 구원성이 되어서 그 청년을 따라 여러 산을 지나고 산 언덕에 올라섰습니다. 그 청년이 김노인네 7살짜리 손자를 업고 걸으니 길도 빨리 축나서 언덕 끝으로 나가도 한낮이 되나마나 하였습니다. 청년은 쑥 삐져나간 산봉에 앉아 쉬면서 위쪽에 멀리 바라보이는 큰 부락을 가리키며 저기는 대립자여, 아래쪽은 농들의 촌이라 하고 산봉우리 아래로 첫 골 앉히기가 자기네 고장인데 고작해야 30-40리 넘지 않으니 해지기 전에 당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영을 내려 고란에 잡아들어서니 자그마한 수레길이 심산 밀림 속으로 들어갔는데 수레길을 따라 들어가고 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걸었을 때 고란의 펑퍼짐한 곳에 이르니 밭들이 보이고 산고비에 집 6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장이 청년네 마을이었습니다. 김노인도 그 며느리도 기가 딱 막혔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는가? 아무리 두매산골이라 해도 이런 곳이 어디 있겠는가? 정말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갈 곳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어서 청년을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타 지역에 나갔는데 며칠 지나야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 집 식구들을 모시고 온 전후 사연을 말하고 나서 누님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하니 청년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김노인 며느리의 손을 잡고 은인이 내 집에 왔다고 야단쳤습니다. 그러니 형과 형수도 한 집 식구처럼 반가이 맞고 닭 잡고 기장밥 하는 한편 동네 사람들까지 청하여 인사시키고 일가 친척을 모시듯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주안상과 저녁상을 치르자 주기가 거나한 동네 노인들과 장년들이 모여 앉아 새로운 김신의 일을 공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통나무는 다져놓은 것이 있으니 2-3일이면 집은 문제없는데 손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또 한 노인이 대립자로 사람을 띄우면 되니 이튿날부터 일을 시작하자고 하였습니다. 김노인이 들어보니까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더니 좁은 두매산골이라도
사람들의 인품은 호남벌 같아서 서운한 생각이 절반쯤 가시어졌습니다. 이튿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양지 바른 곳에다 집터를 닦더니 먼저 구둣돌을 놓고 굿에 먹은 통나무로 연동을 세웠습니다. 그러더니만 거미줄을 늘이고 북을 올리고는 불을 떼며 통나무로 세통 귀틀집을 짓는데 저녁 때가 되니 석가래를 올리고 진세까지 올렸습니다. 그 밤도 장밤 구들에 불을 떼고 이튿날은 바름질까지 다 하고 나니 초가 삼간집이 넌짓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큼직한 감자옴까지 파놓더니 집집마다에서 목침 같은 감자를 한두 마디씩 가져다 쏟아 넣었습니다. 김노인과 며느리는 세상 못 살 곳이라고 여겼더니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감자만 먹어도 배고픈 고생은 모를 곳이었습니다. 김노인도 며느리도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사흘 만에 지붕까지 있고 새집들이를 하는데 어떤 집은 쌀마대를 메어오는가 하면 또 어떤 집은 기장쌀, 찹쌀, 콩 등을 가져오고 씨암닭도 몇 마리 가져오고 강아지도 가져왔습니다. 김노인네 일가는 졸지에 부자가 된 듯 싶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이런 좋은 곳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김노인네가 새집들이를 하여 열흘 푼이 지나자 청년이 들어와서 산에 갔던 아버지가 돌아오셨다고 하였습니다. 김노인네 일가가 나서서 인사를 하는데 청년의 아버지가 김노인보다 나이가 아래여서 결이 형제로 아우라 칭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를 인사하였습니다. 대뜸 작은 아버님 하고 공손히 절한 며느리는 일어나 앉아서 바다 같은 은덕으로 살 길을 찾았다고 인사를 드리며 쳐다보다가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작은아버님. 종성 주막집에서 만나보시었습지? 아니 이거 자네가 그 착실한 며느리였군. 청년의 아버지가 바로 중성고개에서 돈을 주었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감개무량하여 말했습니다. 자네의 착실한 마음에 감동되어 내가 주워온 그 돈 100원을 돌렸는데 그 돈 100원으로 또 내 아들을 구할 줄이야. 꿈엔들 어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늘이 준 인연일세. 하늘이 준 인연이요. 이리하여 두 집 사이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은인인데 누가 은인인가.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가지고 공론하는데 아무리 공론해 보아야 서로 은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가자면 서로 의지하게 되고 은혜는 어품가품이라고 하면서 온 마을이 더 화목하게 잘 살면서 두매 산골을 개척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